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짜잔, 변호사 노무현, 운동가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모든 이 이름 각기 다른 이름을 갖고 계시는 직함을 갖고 계시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자서전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번에 처음 읽은 건 아니고요. 원래 이 책이 발간되고 나서 어, 읽었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이제 제가 여기 얼마 전에 이제 여기 한인 교회에 같이 출석하시는 조윤경 지사님 댁에서 이제 이 책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빌리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은 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이 많이 저도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부산 상고를 나오셨는데 어, 제가 어디에선가 누군가 얘기를 할 때 이제 부산 공고라고 얘기를 하는 저를 발견하고 뭐지? 그때 부산 공고였나 상고였나 헷갈려가지고 또 찾아보니까 부산 상고고 이렇게 이제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실험도 있는데 한 3년 정도가 지나면은 우리가 예전에 믿었던 그 과거의 사실이 사실은 어, 그 사실과는 다르게 기억이 이제 왜곡되어서 이제 계속 저장되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한 이렇게 좋은 책 저한테 좀 많은 이렇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텀을 두고 이제 주기적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좀 깜짝 놀랐던 게 한 수년 만에 운명이다라고 하는 이 책을 수년 만에 읽었는데 너무 새롭더라고요. 너무 새롭더라고요. 아, 이런 내용이 있었나 싶은 부분도 있었고 좀 많이 새롭고 또 확실히 나이가 달라진 상태에서 좀 나이를 먹은 상태에서 또 이제 보니까 읽어보니까 이게 또 와닿는 또 포인트도 많이 달랐던 것 같고 되게 새로웠어요. 이게 예전에 분명히 읽었는데 되게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해서 더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37살인데 한 40대 초중반쯤에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되게 좋았습니다. 예, 그렇죠. 세월이 흐르면은 제 기억도 많이 흐릿해지고 그럼에도 잊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바로 이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좀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을 항상 제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줄줄줄 읽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또 제가 뭐 조금 덧붙일 만한 감상이 있으면 이렇게 덧붙일 텐데요. 운명이다는 이 책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접어놓은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뭐 다른 책도 되게 많았는데 이 책은 좀 유별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유별나게 많았고 또 어,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지금 현대에서 같이 살아가는 우리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어쨌든 다 이제 직간접적으로 거치셨기 때문에 저도 간접적으로 거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고 봅니다. 그 어떤 책보다도. 그래서 특별히 이 내용을 저는 이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찍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되기 전까지의 이제 노무현 의 모습을 담은 부분들 위주로 제가 지금 영상을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제가 한 다음 주나 이때쯤에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서거하시기 전까지 그때에 제가 그 부분 중에서 감명 깊었던 부분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운명이다 이 책은 유시민 작가님께서 대신 대피를 하셨죠. 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후에 남은 이런 자료들과 또 최측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분의 삶을 노무현 시각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셨고요. 뭐 워낙 뭐 유시민 작가님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을 워낙 사랑하는 분인
분인데다가 게다가 또 이 필력이라든지 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아주 월등하시기 때문에 정말 정말 실제 노무현 대통령이 쓰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의 빙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너무 정말 뭐 술술술술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뭐 재밌게 읽었다기보다는 정말 그냥 계속 그냥 배우는 자세로 그냥 읽었던 것 같습니다. 프롤로그부터 한번 제가 읊어드릴게요. 프롤로그가 엄청나요. 노무현 대통령의 그 고뇌를 아주 그냥 유시민 작가님께서 꾹꾹 눌러 담으신 것 같은데 제가 요약한 건 이렇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내가 지지했던 정당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참패했다.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았다. 시민으로서 성공할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현직에서 사랑받지 못했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랑받고 싶었다. 내게 남은 시간 동안 훌륭한 시민으로 살고 싶었다. 그쵸?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다들 성공한 대통령이 되라고 했다. 조금 지나자 역사가 알아줄 것이라는 덕담으로 바뀌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왜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라고 했다가 역사가 알아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덕담하는 걸로 바뀌었는지 다들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권하시고 나서부터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부터 엄청난 정치적 공세를 받으셨죠.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는 그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오는 그 장면들. 평검사와의 대화에서도 우리 평검사 분들께서 아주 그냥 거침없이 주제를 바꾸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셨죠. 참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은데 그분들도 참 어떤 면에서는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그쵸? 예, 했죠. 그 정도로 많은 공격을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위축이 되셨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성공한 대통령은 좀 힘들 것 같고 역사가 알아줄 거다. 그래도 당신의 진위는 참 있으니 그 사람들이 알아줄 거다. 당신의 진위를 결국은 알아줄 거다. 역사가 알아줄 거다. 이렇게 점점점 바뀌었는데 뭐 마지막에는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좀 많이 슬펐죠. 대통령 이제 끝내시기 마지막 임기 때는 뭐 거의 뭐 누더기가 되셨죠. 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금 이 대통령으로서의 그 처음과 끝을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얼마나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통령을 했지만 정치적 소망을 하나도 성취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정치적 소망을 하나도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본인으로서는 되게 아프셨던 순간들이 되게 많으셨다고 해요. 정치인으로서는 실패했지만 하지만 시민으로 성공의 그 실패를 만회하고 싶었다. 그런데 더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제 다시는 어떤 기회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 고통이 다른 누군가에게 약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쓴다. 네. 프롤로그만 읽어도 이분께서 정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대통령을 하시면서 임기를 보내셨고 또 마지막까지 얼마나 그 고뇌에 차면서 고뇌에 찬 상태에서 정말 가슴 아프게 매지셨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긍정적이시고 되게 열정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또 성공을 이렇게 기원하셨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조차도 어,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저나 또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니면 또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 모두가 아마도 아실 텐데 저희가 많이 지켜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생을 부엉이 바위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프롤로그, 이 소설, 이 자서전의 도입부를 읽으면서 정말 이 책은 참 외롭고 쓸쓸하고 겸손한 정말 모든 것을, 그래도 대통령이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이 자리니까요. 정점에 오르셨던 분이지만 외롭고 쓸쓸했고 그러면서도 겸손했던 분이 쓴 책이기 때문에, 글이기 때문에,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꼼꼼히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 정말 대단한 프롤로그, 도입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확 집중을 했으니까요. 근데 아마도 제 남동생이 이 영상을 또 보고 있을 겁니다만, 제 남동생이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줬습니다. 형, 20분은 넘기지 마. 그래가지고 20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1분이 벌써 지났네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좋아하는데, 제 성향을 아시는 분들은 도대체 왜 너가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는 거냐? 라고 많이 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회의원이 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쓴 글을 소개합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 인척인 이영작 박사가 나를 가리켜 82학번 운동원이라고 한 적이 있다. 내가 1982년부터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역사와 사회를 공부하기 시작했으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실제로 나는 매우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젊은 정치인이었다. 며칠 동안 집에 들어 앉아 내 인생과 미래의 포부를 글로 정리했다. 과격해도 보통 과격한 게 아니었다. 자, 미래의 포부를 글로 정리하셨다니 그게 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회 정의와 민족 정기 수립, 재벌 해체와 민주노조 육성, 재벌과 부정 축제자들의 토지 징발, 불로소득 억제, 군사 작전권 환수와 미국 핵무기 철수. 자, 노무현 대통령은 이 포부를 갖고 정치를 하셨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사교육, 뭐 철폐 등등 해서 굉장히 그 진보적인 이런 아젠다를 갖고 이렇게 정권을 이끄셨던 분인데 저랑 완전히 생각이 다르시죠. 네. 물론 사회 정의와 뭐 민족 정기 수립 이거는 뭐 완전 동일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하죠. 민족 정기 수립, 친일파 청산하고 친일파 문제 해결하고 청산하고 뭐 한일 그런 위안부 문제 해결하고 이런 건 당연한데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와 관련된 거 저는 이제 시장 자유 경제주의 시장 자유 시장 자유 시장 경제 자유 뭐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옹호하니까요. 재벌 해체? 저는 절대 재벌 해체 찬성하지 않죠. 민주노조 육성하는 거 좋지만은 그게 민주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이고 모여야지 뭐 이렇게 뭐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삼성에서 지금 이제 노조를 하지 않을 만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에서도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그죠? 아니 기업에서 당신네들 노조 만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많은 혜택을 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없어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노조 어느 곳이든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만큼 기업 생산성이 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의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민주적인 노조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꼭 이제 이것이 100%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뭐 재벌과 부정 축제자들의 토지 징발, 뭐 재벌이라고 해서 더 세금을 세게 때리고 저는 물론 세금을 더 매긴다는 거에는 어느 정도 근데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조금 수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을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에 제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얘기할 필요는.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뭐 100% 저는 다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그 흐름 이게 주장에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정도는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뭐 민주노조 육성 부분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뭐 고인물은 썩는다. 덩치가 커질수록 뭐랄까요, 노동자들의 인권이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 어, 하지만 뭐 재벌이 본인들이 이제 뭐 하는 방향에 따라서 뭐 굳이 없을 수도 있다. 없어도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주장이 돼. 자꾸 또 말이 길어지네.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군사자치법 환수도 그렇고요. 뭐 어느 모든 제도는 타이밍이 있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직 그 타이밍이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요. 시기상조였다고 보고,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진보 제도의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간 그래서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노무현 대통령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제일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저랑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 스탠스가 너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을 가장 존경합니다. 거기에서 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자서전을 꼼꼼하게 읽었는지, 왜 어떤 부분에서 대통령 노무현을 넘어서 인간 노무현을까지 존경하게 됐는지, 예, 이 책은 이제 쭉 설명하는데요. 어, 이 부분부터 한번 시작을 할게요. 내 인생의 부산상고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작업하다가 큰 목재에 맞아 이가 두 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와 병원 입원비 보증을 선 친구가 부산상고 동기생인 원창희였다. 그는 평생 동안 나를 보살펴 주었다.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 변호사를 할 때,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국회의원직 사표를 던지고 잠적했을 때,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그리고 검찰에 소환되던 때, 내 집 앞마당에조차 나가지 못하던 때도 내 친구 원창이는 나를 잊지 않았다. 이 대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잊지 못하는 친구,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늘 곁에 있었던 친구인데 이런 원창이 같은 친구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딱 지금 직관적으로 지금 딱 떠오르는 것도 두 명이나 있죠. 원창이 그리고 문재인 이렇게 두 분이나 계시는데 대단하죠.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이렇게 쭉 동고동락하면서 뒤늦게는 있습니다. 채민이라고 있긴 한데 근데 중고등학교 이렇게 학창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든 거 간과 쓸개를 이렇게 내줄 정도로 이렇게 정말 깊은 교감을 지금까지도 누린 친구는 저는 없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정치인의 자질 중에 하나구나. 어쨌든 큰 정치인으로서 그 학창 시절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싹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참 진실된 친구,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는 친구를 둔 사람은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통령 같이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받는 자리,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 외로운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정말 마지막까지 나랑 함께 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정서적인 위로가 될 것 같은데 부인을 제외하고 말이죠. 가족을 제외하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그분이 있었네요. 그래서 본인도 잊지를 못하고 너무나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점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부러웠고 이런 그 어렸을 때부터 이런 깊은 관계의 친구가 있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까지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아닙니다만 큰 정치 대통령까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초, 중, 고등학교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또 그 친구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면은 마지막 20대, 30대, 40대가 돼서도 계속 내 곁에 그 친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큰 제목이 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재밌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권양숙을 만나다라고 하는 파트가 있었는데, 우리 권양숙을 만나다는 이제 우리 여사님,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이 되시는 권양숙 여사님에 대한 에피소드인데요. 2년 동안 커피 한 잔 값 드리는 일 없이 맨입으로 연애를 했다. 밤이 이슥하도록 화포천 두 끼를 함께 걸었다. 밤하늘에 쏟아질 듯 은하수가 흐르는 여름날, 벼 이삭에 매달린 이슬에 달빛이 떨어지면 들판 가득 웅구수를 뿌린 것 같았다. 되게 굉장히 소설적으로 시적으로 썼네요. 우리는 그 사이 논길을 따라 걷곤 했다.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게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던가 싶다. 그쵸? 연애를 하면은 연애를 하는 가장 그 알콩달콩한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 옥시토신, 도파민, 그런 호르몬,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 막 뿜뿜뿜 내뿜게 하니까요. 저는 이 대목이 왜 이렇게 좋았냐면, 제가 이제 저번 주말에 그 알칼즈케라고 우리 조지아에 되게 시골 동네가 있어요. 되게 한적한 그냥 지방 소도시인데, 조지아에서도 한적한 지방 소도시인데, 거기에 있는 청소년 또 성인 남녀들이 뭐 할 게 없대요. 정말 할 게 없대. 할 게 없어가지고 뭘 하냐면은 그냥 동네 친구들하고 그냥 마을에 그 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그냥 정원인 공원 한가운데 있는 공원, 거기를 그냥 수다 떨면서 빙빙빙빙 돈대요. 뭐 카페 이런 것도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뭐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정말 맛집, 뭐 맛카페 이렇게 있어가지고 카페 탐방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시골에 있는 친구들이 뭐를 즐겨 하냐면은 그냥 뜻맞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빙빙빙빙 돈대요. 그냥 계속 얘기하면서 벤치에 앉아서 얘기하고 또 빙빙빙빙 돌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계속 청소년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제 생각을 했는데, 아, 이렇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단순하게 그냥 대화만으로 같이 거닐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지고, 그 순수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 그거를 저는 서울에서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많이 잃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PC방을 가야 되고, 방탈출 카페를 가야 되고, 영화관을 가야 되고, 그런, 저도 이제 막 그렇게 무조건 막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리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뭔가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참, 이 옛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떻게 연애를 하셨는지, 어떻게, 그 시골에서 연애를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 주말에 갔다 온 그 지방 소도시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특별히 더 와닿았어요. 네, 네, 좋았습니다. 이런 연애를 하신 분이 부러웠고, 저도 이런 연애를 사실은 아직 제가 솔로기 때문에 이런 연애를 하고 싶네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아니, 맞는 말이 아니, 맞는 말 이런 게 아니고, 그 제가 알카츠케에서 거기에서 느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한데, 우리 인간 삶이라는 게 참 복잡한 게 아닌데, 사실 까놓고 말하면, 그쵸? 그냥 단촐하게 손잡고 이렇게 공원을 거닐면서 또 충분한 유의미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파트너. 음, 그렇죠. 그런 분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싸웠다고 합니다. 제가 저는 이렇게 좀 포장된 좋은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엄청 다투셨대요. 장난 아니에요. 뭐 노무현 대통령도 한 성과를 있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인 말씀에 따르면은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본인 말씀에 따르면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나중에 뭐라도 될 사람이다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막 그러면서 막 그
자기 부인에게 너 지금 권양숙 당신 굉장히 위대한 사람 지금 만나고 있는 거라고 뭐 대단한 거라고 지금 막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허세 허세죠. 그때는 허세인 거죠. 아무것도 없으셨고 막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험만 공부하셨던 분이니까 시험 공부하셨던 분이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더 대단하신 건 그렇게 허세에 있으셨던 분이 정말로 이루셨다는 거. 그러니까 허세가 아닌 거죠. 근데 되게 말솜씨도 좋으셨나 봐요. 그 권양수 여사님께서 워낙 또 순하시고 그래서 그러신지 몰라도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그 청년 노무현 대통령이 밉지가 않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좋은 또 시간을 보내시고 결혼까지 하시고 믿고 마지막까지 응원하고 지지해 주셔가지고 사법고시 다 이렇게 패스하는데 수발 이렇게 해주시고 서포트하죠. 수발이라기보다는 이게 서포트 해주시고 예. 되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25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예, 나머지 제가 이제 감명받았던 부분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진짜 괜찮아요. 정말 제가 뭐 불임 사건이라든지 어, 운동 전문 변호사로서 또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제 막 엄청 떨어지셨죠. 국회의원이 되시고 청문회 스타가 되신 장면도 있고요. 그 조선일보와 티티카카가 아니고 완전 막 대판 싸우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언론사와의 그 전쟁으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으셨고 그게 왜 시작이 됐는지도 이제 나오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 낙선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뭐 첫 번째 낙선, 두 번째 낙선, 부산시장 후보 때 낙선, 뭐 부산 그 뭐야 어딥니까 그 종로에서 떨어진 거, 또 부산에서 또 부산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그것도 떨어진 거, 부산 북강서을이죠. 예, 뭐그 떨어진 거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이제 그 씁쓸한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백범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 그리고 왜 링컨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었는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쑥 쓰시는데 되게 하나하나 에피소드가 굉장히 주옥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마지막 이제 에피소드는 블로그에 정리한 거는 해안수산부 장관으로서 임기를 하시면서 했던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제가 첫 번째 노무현 자서전의 운명이다 이야기는 이제 제가 끝냅니다. 물론 제가 정리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쭉 읽으면서 감명 깊었던 부분을 이 대목 정말 대박이다. 이거는 내가 좀 두고두고 가끔씩 곱씹어서 다시 읽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그냥 쭉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마도 책 읽는 느낌으로 제 블로그를 보시면은 그냥 이런 대목이었구나. 굉장히 의미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간을 못 지켜서 이제 30분을 달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되게 지루한 영상을 30분 될 때까지 이렇게 같이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다음 두 번째 노무현 자서전 운명이다 두 번째 책 소개 파트 때는 나름 20분을 한번 지켜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차피 뭐 30분 거의 다 된 거 뭐 조금 한번 더 채워볼까요? 30분까지.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어, 그 국회의원이 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아내는 남편과 비슷하게 미치지 않고서는 그 생활을 견디어내기 어렵다. 동화되지 않으면 더 힘들다. 살림을 살고 아이들을 제대로 챙기고 옷도 잘 차려 입어야 한다. 모든 것이 사람들 눈에 들어야 한다. 재밌는 삶은 결코 아니다. 아내는 다른 평범한 변호사나 사업가의 아내들처럼 살고 싶어 했다. 특히 경제 생활에 관한 한 나를 크게 신뢰하지 않았다. 돈이 없어도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았다. 굉장히 권양수 여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정말 좋으신 이렇게 파트너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되게 이런 파트너였기 때문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그 성격이 불같으신 면도 계시지만은 권ян숙 여사님과 만나셨기 때문에 이게 잘 융합이 되고 좀 어우러지지 않나 싶고요. 되게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하여간 저는 되게 귀여우셨어요. 그 두 분의 에피소드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변호사 개업 초기 몇 년을 제외하면 나는 우리
내 부인에게 제대로 생활비를 준 적이 없다. 국회의원 할 때는 보좌진이 많아서 세배를 인건비로 썼다. 해수부 장관을 할 때 매월 봉급이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온다면서 아내가 한박 웃음을 짓던 일이 떠오른다. 되게 좋아요. 되게 이런 대목을 읽을 때 참 돈은 돈 없어서 절절 매는 그 이 부부의 모습이 그려지면서도 참 그래도 해수부 장관 할 때 그래서 공무원 하는 거지. 매월 봉급이 통장으로 들어올 때 아이고 그래 나 너무 행복해요라고 웃으시는 권양수 여사님의 그런 이미지가 쭉 떠오르면서 참 아유 이 부부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문구는 이거였어요. 나는 좋은 남편도 아니었지만 좋은 아버지였던 것도 아니었다.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뛰어든 후로는 아이들에게 시간을 쓰지 못했다. 보통 국민들이 돈 걱정, 취직 걱정 덜하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목적인데 정작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나는 결국 정치를 함으로써 아내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을 막아버렸다.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쓰셨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차라리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뉘앙스의 대목들이 여러 번 나오죠. 저는 이거를 다른 데서도 본 것 같은데 차라리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난 정치하지 말았어야 됐다. 이런 자기 비판적인 그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대통령이었다고 저는 너무나 생각이 들고요. 어, 가족을 희생을 시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계속 마지막까지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극단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또 얼마나 가족에게 상처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 계시는 권양수 여사님과 우리 그 가족분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나는 정치를 함으로써 아내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을 막아버렸다고 비록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아내와 아이분들께서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았던 행복했던 시간 많이 공유하지 못하셨겠지만은 정치를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우리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나도 필요했던 그 시대였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냥 대표해서 하셔서 좀 가족을 이렇게 희생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빚진 마음이 있고요. 정치적 성향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빚진 마음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 그래서 더 이 되게 뭐랄까요, 되게 마음 아프하면서도 되게 행복하게 이 전반부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꾸 말이 쓸데없이 길어지고 재미없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말에나 한번 또 이 두 번째 운명이다 편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